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2년 차인데 신혼생활 포기하고 해외에서 기러기 생활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우연찮게 얻은 기회를 얻어 미국에 와서 지내고 있네요. 제가 원해서 온 거라 조금 외롭기는 하지만 어디다가 탓도 못하겠네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형부 챙겨준다고 따라온 처제 덕분에 외로울 날은 없습니다. 아내가 같이 미국으로 따라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따라오지 않은 게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저랑 아내가 결혼할 때 한 가지 합의한 게 있거든요. 아이는 갖지 않기로 말입니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자라와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장성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 이제서야 제 한몫 겨우 앞가림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태어날 아이가 저처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면 아이도 저도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딩크족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부족함 없이 커왔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했고 지금은 자기가 꼭 되고 싶었던 꿈을 이뤄서 원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갖기조차 싫었나 봅니다. 아내의 월수입이 상당한 편이라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방법도 있지 않냐 했더니 그러면 그 남자의 인생 또한 우습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써서 애를 키우면 애는 애대로 사랑받지 못하겠냐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저나 아내나 방법은 다르지만 뜻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처제의 공이 컸어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워낙에 어렵게 자라왔다 보니 공부를 많이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학교이기도 하고 여기가 대학 공부를 하러 온 곳인지 술 먹으러 온 곳인지 모를 정도로 매일같이 주지웅림의 나날을 보냈었어요. 그때는 그냥 젊은 마음에 매일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느 날엔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랑 같이 여자 꼬시러 여기저기 다니던 녀석이었는데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대학생이라고 저랑 같이 있는데 저도 남들 눈에는 저런 놈으로 보일까 싶어서 그날로 술 먹고 여자 만나는 걸 끊어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뒤 편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편입 공부하면서 제가 영어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잠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상위권 대학에 편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형편이 그닥 좋지가 않으니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계속해야 했고요. 그렇게 휴학도 1년씩 해서 돈을 벌고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나이가 29살이더라고요. 늦깎이 졸업생이었죠. 졸업 후 해외 유학을 꿈도 꿔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꿈은 접었습니다. 취직 준비를 하는데도 돈이 들더라고요.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예 어느 정도 선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의 문턱은 높았고 그때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한 게 과외입니다. 그 당시 처제는 반수를 시작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제도 저와 똑같이 다니던 학교의 염증을 느껴서 더 좋은 학교를 도전해보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정말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기도 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 당시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던 가수 출신 여배우보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많이 닮았었어요.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처제를 서른을 바라보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제가 처제를 과외해주면서 아껴줬듯이 처제도 열성적으로 가르쳐주는 제가 좋았나 봐요.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제가 처제에게 관심이 있듯이 처제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처제는 그 당시에 반수 준비를 하면서도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둘이서 수업하다가 묘한 분위기가 흘러서 정말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일도 몇 번 있었어요. 반수였다 보니 기간이 짧은 수험 준비였지만 원래 기본기도 탄탄했고 공부도 잘하던 처제라 그런지 삼수까지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처제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 중에 하나인 곳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얼굴 이쁘지, 공부 잘하지, 누가 되었든 간에 처제를 나중에 데려갈 놈이 부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제도 저랑 떨어지는 게 아쉽기는 했나 봐요. 더 이상 과외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한테 선생님 하면서 오늘은 뭐 했네, 이걸 했네 저걸 했네 하면서 일기를 쓰듯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두근거리고 처제의 연락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처제는 이제 신나는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취직도 못해서 과외 일만 하고 있는 서른이 다 된 저와 만나는 장면 또한 상상이 안 갔어요. 처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제가 처제를 포기하는 게 맞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처제에게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제도 그 당시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피한다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이제 대학생활 다 적응해서 자기 또래 남자들과 잘 되고 있는 건지 저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카카오에 바뀌는 사진만 열어서 보고 그랬어요. 사실상 처제가 저한테는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꼴통 대학교 다니면서 여자는 많이 알았지만 마음을 주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취직 준비할 때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따로 연애를 한 적이 없다 보니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여자가 따로 없었는데 다 늦어서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처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혀가 살짝 고부라진 게 술을 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요즘 자기를 그렇게 피해 다니냐고 원망하듯 울먹거리면서 따져묻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사실대로 대답을 한 거였는데 전달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나 봅니다. 처제는 나이도 젊고 아직 창창하지 않냐고 한 말이 처제 딴에는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여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 처제가 꺼낸 말이 그러면 자기 언니를 소개시켜 주겠답니다.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고 제가 그동안 착각했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처제가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냥 만나자고 할 줄 알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제가 저를 어떻게든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한 게 처제 언니를 소개받는다 하면 처제도 그동안 우리 둘 사이에 오고 갔던 묘한 분위기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고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제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청순한 느낌보다는 좀 더 똘망똘망하고 자기 주장 강할 것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저랑 몇 번 만나다가 솔직하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서는 저랑 오래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요즘 여자치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제 첫사랑인 처제를 닮은 아내의 모습에 저도 아내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제가 취직을 하고 아내도 취직을 해서 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결혼 소식에 축하한다고 했지만 기분 탓인가 어딘가 조금 슬퍼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분 탓이 맞았을 겁니다. 처제는 그 누구보다 아내와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보는 눈 없는 저를 위해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필요한 선물과 반지를 고르는 것도 따라와서 도와줬고 심지어 제가 결혼식 날 입을 턱시도를 입으러 가는 것도 웨딩 촬영할 때도 번거로운 보조 역할 다 해오면서 누구보다 저희 결혼을 응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저랑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보니 처제가 기쁘다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눈물의 진짜 의미가 무언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 1년을 즐기는 중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본사에 파견 근무를 나갈 사람에 대해 지원 신청 공고가 떴습니다.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제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포기했던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 직장, 자기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따라와 줄 것 같지도 않았고 신혼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2년이나 미국에 나가 있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고민이 많아 보이는 저를 눈치채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도 그 고민을 하면서 표정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제 속을 미리 알아차리고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좋은 아내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아내에게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가장 많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내의 응원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설레임이 더 컸습니다. 처제는 언니 내버려두고 어딜 가냐고 싫어하긴 했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영어는 자신이 있었지만 회화는 서툴렀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고 회사에서도 실수 없이 일하기 위해 노력했고 오랜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 적응하는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미국 넘어온 지도 8개월 차가 되었고 이젠 회화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생긴 상태였고 회사 일은 아직도 서툰 부분이 많지만
회의할 때도 그렇고 맨날 구석에서 자신감 없이 구경만 하던 제가 제 의사도 전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직 업무가 서툴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퇴근 후에 추가 근무를 해서 모자란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주 마지막 날 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솔직히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즘 성과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 등등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려고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국 회사 문화와 전혀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왜 야근을 하고 있냐고 혼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하고 싶어서 야근을 한 건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 야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 40시간을 넘기면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게 미국 법이라더군요. 그런데 회사에선 자진해서 초과 근무를 하는 제가 눈에 곱게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더 늦게 끝내고 야근까지 하는 제 모습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 같은 돈 받으면서 무리 없이 일을 끝낼 때 돈을 더 주면서까지 회사에서 저를 일을 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더 실수 없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미국 문화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과 수당을 노리고 야근을 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을 더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을 더 하는 거니 앞으로는 초과 근무는 무급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색을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팀워크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쟁취한 주 40시간의 의미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국이었으면 애초에 야근을 다음날 새벽까지 해도 그건 그냥 일의 연장선이지 돈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래서 선진국 하는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팀장이 제가 일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휴가를 안 쓰는 이유가 설마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묻더군요. 혼자 지내서 딱히 할 일도 없고 회사에 헌신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니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게 주어진 휴가를 다 써달라고 하더군요. 제 행동은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나요. 어떻게 보면 회사 동료들 입장에서는 저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놈이었던 거예요. 제 휴가 일수를 세어보니 맙소사 한국지사에서 일했던 경력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 몰아서 쓰면 한 달은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더군요. 한 달 동안 뭘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아내한테 휴가를 쓰라고 해서 어디 유럽 같은 데서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처제한테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미국에 오겠다고요.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실행하는 단기 어학연수가 있는데 처제가 그걸 지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교가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어학연수를 받겠다고 말이죠. 6주짜리 단기 코스였는데 저도 마침 한 달에 가까운 휴가일이 생겼으니 처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네요. 아내도 마침 회사 일에 치여가지고 어디 휴가를 다녀올 상황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혼자서 죽치고 있는 것보다 처제 공부라도 도와주면 그 길고 긴 휴가를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처제를 마중 나갔는데 1년 조금 덜 되게 못 봤는데도 한 몇 년은 못 본 것처럼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청순한 이미지의 처제였는데 머리는 온통 금색으로 염색을 하고 눈화장도 진하고 입술까지 빨갛게 칠해가지고 몰라볼 정도였어요.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느냐 물었더니 처제가 이제 자기도 졸업 앞두고 취직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냐고 하면서 분위기 전환용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저의 첫사랑이나 마찬가지기도 한데 청순하고 세상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던 처제가 세상 둘도 없는 날라리처럼 하고 등장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정반대로 변해버린 첫사랑을 만난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네요. 그런데 마냥 신나 있는 처제를 보니 겉모습이 화려하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제가 알던 처제라서 안심이 되더군요. 단기로 6주만 지내다가 가는 처제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처제 지내라고 침대 사고 책상 사고 하는 건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대신에 제 방을 양보해줬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면 되었으니까요. 처제가 짐을 풀면서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형부 침대를 빼앗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가끔씩 제가 소파에서 낮잠 자는데 침대보다 더 좋을 때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처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기랑 같이 한 침대를 쓰자는 겁니다. 침대 사이즈가 둘이 눕기에 적당히 크기는 했는데 그건 침대가 크다 뿐이지. 제가 실제로 처제랑 한 침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처제도 농담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자다가 허리가 아프거나 하면 언제든지 침대를 뺏어도 좋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먹더니 농담도 많이 늘었다 싶었죠. 휴가라서 회사를 안 나가도 되니 차로 처제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태우러 가고 기사 노릇을 해줬습니다. 처제는 학교 끝나고 차에 탈 때마다 형부가 나 때문에 휴가까지 냈는데 나도 학교고 뭐고 둘이서 어디 놀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어디 놀 생각을 하냐고 하니 처제가 형부는 자기 안 보고 싶었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꾸 묘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처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제와 맞는 첫 주말이 되었어요. 처제가 온다고 어디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을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처제는 미국에 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면서 유명한 관광지들을 뒤로하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집 근처 공원에서 돗자리 펴놓고 도시락 먹으면서 현지인들처럼 지내보는 게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소풍 가는데 도시락이 빠질 수가 없으니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소풍이면 역시 김밥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제가 사는 지역에는 한인마트도 크게 있다 보니까 재료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밥 하나만큼은 또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김밥도 팔아본 적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 비법까지 전수받았으니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김밥 속 다 준비하고 김밥을 말고 있는데 처제가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자기도 한번 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고 처제한테 싸보라고 맡겼는데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제대로 계산을 못했는지 마지막 줄을 쌀 때는 재료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저거 남겨서 뭐 하겠나 싶어서 한번 저거 다 넣고 싸보자고 했어요. 김을 2장을 써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김밥이 나오더군요. 김밥을 마는데 처제의 작은 손으로는 감싸지지가 않으니 처제가 이거 너무 두꺼워서 찢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중간부터는 제가 넘겨받아서 어떻게 김밥 모양을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 칼이 무뎌서 그런가 김밥을 썰 때 형태가 무너지더니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냥 그거대로 마구 잘라서 집에 돌아와서 그걸로는 김밥전을 부쳐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냉장고에 대충 넣어놓고 왔어요. 처제가 원한 피크닉을 왔는데 막상 돗자리 펴놓고 책 읽고 그러려니 한국 사람들 성향에는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김밥을 다 먹어버리고 당초 계획한 대로 책을 읽으려니 책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처제가 잠깐만 실례한다면서 양반 다리를 하고 있는 제 다리를 베고 눕더라고요. 누가 보면 형부와 처제가 아니라 그냥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다 두근두근 하더군요. 그렇게 처제가 있는 6주간 형부와 처제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애매한 분위기를 유지해가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돌아가는 마지막 날 충격적인 사실을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처제가 저를 남자로서 좋아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제 아내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저와의 인연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형부로라도 자기 옆에 존재한다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였는데 언니랑 잘 돼서 결혼도 하고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관계가 될 수 없게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너무나도 멀어진 형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장도 진해지고 금발로 염색한 것도 제 관심을 끌어보고자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처제한테 사랑 고백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제 기분을 모르실 겁니다. 저도 처제한테 처제가 내 첫사랑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저도 모르게 꺼내버렸어요. 처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만난 거냐고 슬퍼했어요. 다음 날 처제를 공항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니 미국에 와서 처음 아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을 때보다 더욱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군요. 침대에 가보니 제 베개에 붙어있는 처제의 머리카락과 남아있는 샴푸 향기의 잔향이 처제를 더 그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느끼는 기분일 거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제를 그리워하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전화에 흠칫 놀랐습니다. 처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괜히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잘 지내냐고 묻고는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고 물어왔어요. 처제가 1년 정도 유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신경이 쓰여서 못 보내겠고 제가 사는 지역이라면 괜찮다고 집에서 허락을 해줬다는데
처제가 공부 마칠 때까지 저와 같이 지내도 되겠냐고 하고 묻더라고요. 처제는 기어이 저와 1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취직도 포기하고 1년을 더 공부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처제와 둘이 살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둘이 쓰기에도 조금 넓은 침대 같이 쓰면서 처제와는 연인같이 지내고 있네요. 저를 믿고 처제를 보내준 아내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처제도 알고 있어요. 처제의 공부가 끝나고 저의 미국 파견 근무가 끝나는 올해가 끝나면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처제와는 합의하에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미국 생활이 끝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집에 비밀로 하고 길게 돌아온 서로의 시간을 같이 즐기기로 정했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안 걸리면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제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첫사랑의 추억을 슬픈 엔딩이 정해져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제 사랑은 형부고 형부 사랑은 처제나 마찬가지니까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 대구 토박이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글 쓰는 거 진짜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서 키보드 또 들여봅니다. 제가 뭔 막장 드라마 찍냐고요? 어휴, 말도 마세요. 저희 언니 박금자라고 있는데 이 언니가 제 인생에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한폭탄급으로요. 일단 저희 언니, 금자 언니는 저랑 정반대예요. 저는 뭐랄까 좀 세련되고 도시적인 스타일? 반면에 금자 언니는 전형적인 대구 아지매 스타일이에요. 암튼 금자 언니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최창수라고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네, 맞아요. 제가 소개해줬어요. 창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거든요. 진짜 괜찮은 놈인데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어때 했더니 금자 언니도 싫지는 않다고 해서 둘이 소개팅을 시켜줬죠. 근데 이게 웬걸? 둘이 눈이 맞아도 단단히 맞았는지 무슨 로맨스를 찍더니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잘 됐다 싶었어요. 제 친구랑 언니가 잘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창수라는 놈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둘이서 카톡할 때도 은근슬쩍 달달한 멘트 날리고 가끔씩 술 마시고 전화해서는 미영아, 너 진짜 예쁜 거 알지? 이런 소리나 해대고. 아, 이 자식이 술 먹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친구로 보이냐?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창수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구로 지내면서 사실 창수를 짝사랑했었어요. 근데 걔는 저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다가 금자 언니 소개팅 시켜준 건데 아, 진짜 인생 왜 이래요? 암튼 창수의 수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둘이서 단둘이 술 마시는데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미영아, 우리 아니다. 됐다.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거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창수의 손길이 닿았던 손등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죠. 창수야, 너 지금 무슨... 겨우 입을 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미영아. 내가... 창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아마도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술이 너무 많이 취했나 봐. 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창수야?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뒤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미영아, 나. 창수는 다시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안 돼, 창수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내 언니 남편이야. 우리는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고백 모든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제 언니의 남편이었고 저는 그의 처제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창수는 다시 한번 제게 사과하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수가 떠난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창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고백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수의 얼굴, 목소리, 온통 창수 생각뿐이었죠. 내가 미쳤어. 어떻게 형부를, 머리를 쥐뜯으며 미친 듯이 자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낯선 떨림과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자 언니한테는 말 못하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언니를 배신하다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창수도 나와 같은 감정일까 하는 위험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집을 나서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아파트 입구 벤치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창수야? 가까이 다가가자 역시나 창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창수야,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집에 가야지. 제 목소리를 듣고 창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그는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미영아, 사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 같아서.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내 집이니까? 그의 말에 제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창수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만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창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영아,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도. 저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수를 집으로 들였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저희의 사랑은 더욱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것처럼
달콤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창수를 피해 다녔습니다. 전화도 일부러 안 받고 카톡도 짧게 답장했습니다. 금자 언니와 창수에게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하지만 운명은 참하니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말에 금자 언니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갔다가 창수와 단둘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언니는 장 보러 마트에 간 상태였죠.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수도 저도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때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그날 밤일은 잊어줘, 창수야.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저는 애써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그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그의 품에 안겨 울고 싶었습니다. 나 너 잊을 수 없어, 미영아. 창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안 돼, 창수야. 안 돼. 저는 그의 가슴을 밀어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덥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짐이 무겁냐. 금자 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창수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어머, 너희 둘이 여기 있었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금자 언니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변했다는 것을? 금자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만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짜릿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저도 창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아, 보고 싶었어? 어두컴컴한 영화관 뒷자리, 늦은 밤 한적한 공원, 주말 오후 금자 언니가 낮잠 자는 사이 우리는 틈만 나면 몰래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금자 언니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조마조마했죠. 미영아, 너 요즘 따라 창수랑 연락 자주 하는 것 같지 않니? 결국 금자 언니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언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라며 둘러댔지만 언니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왜 자꾸 눈을 피하는 거야? 뭔가 이상해. 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봐서 어색해서 그런 거야. 그치, 창수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창수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창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영이 말대로 오랜만에 봐서 어색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있을까요? 금자 언니에게 들키지 않고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런 사랑을 시작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창수를 향한 제 마음은 커져만 간다는 것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